자, 좀 8분 남짓 되는 동영상을 좀 빨리 끌었는데요. 왜 그러냐면 좀 본건제 설명에 좀 집중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좀 끌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본건제 성립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본건제도, 자, 근데 우리가 본건제도로 할 것 같으면 우리 중국에서 배웠던 본건제가 기억나죠? 그죠? 이 본건제하고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서양의 본건제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계급이라는 게 성립이래요. 기사를 영어로 뭐라 하냐면 어쭈? 오케이. 나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이트. 그래서 말을 타고 이제 뭐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두꺼운 갑옷을 입고 그 창으로 이렇게 돌격을 하는 이제 그런 이제 기사를 생각을 하는데 맞아요. 그 사람들이에요. 자, 서유럽의 혼란으로 인해 스스로를 지켜야 했다. 자, 이 당시에 서유럽의 혼란이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시죠? 게르만족이 이동을 하면서 서로마가 멸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 서로마가 멸망한 자리에 여러 나라 국가들이 있었는데 프랑크 왕국 이외에 이 나라들이 점점 사라지고 합쳐지고 이러는 그런 과정 중에서 스스로를 지켜야 했기 때문에 이때 기사라는 사람들이 형성을 하게 되겠고요. 이 기사는 자신의 그런 이제 무예나 그런 것을 누구에게 자신의 주군인 제후를 섬기고 그 대가로 토지를 받는 것으로 그 자기 그 제후에게 봉사를 하는 거죠. 뭐 봉사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서로 둘이 뭐예요? 서로 사실상 거래예요, 거래. 그래서 두 번째 보면 쌍무적 계약관계 본건제라고 해놨습니다. 자,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좀 잘 봐주세요. 국왕과 제후의 관계, 제후와 기사와의 관계, 그 다음에 기사와 농노의 관계. 크게 우리가 세 가지인데 크게라기보다는 이 관계 형성에 대해서는 세 가지지만 굉장히 크게 잡았을 때는 하나와 둘이에요. 첫 번째, 주공과 봉신인데요. 주공과 제후 또는 봉신들하고는 주종 관계를 맺고 쌍무적 관계를 맺게 되는데, 둘 중에 한 명이라도 이것이 이 둘 중에 하나라도 이루어지지 않으면 계약 관계는 파기가 됩니다. 그러면서 국왕은 제후를 버리거나 제후가 국왕을 버리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군은 봉신의 정치 간섭을 하지 않는다. 중국과 굉장히 비슷해요. 그죠? 그리고 봉신은 세금을 징수하고 재판권 등 독립적인 정치가 가능합니다. 이것도 비슷한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똑같은 것 같아. 중국과. 그죠? 즉,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 제도를 본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권력이 분산이 되고요. 지방 분권적인 사회가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봉토의 운영은 장원제도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장원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기사가 운영하고 있고 자급자족 생활을 하는 농촌 공동체 생활을 우리는 장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장원제도는 기사와 농노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우선 농노가 어떤 애들이냐면 농민인데 노예 같은 성격도 들어가 있다 해서 농노라고 그래요. 집과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결혼까지 자유가 보장되어 있어요. 여기까지 한번 보면은 뭐냐면 이거 농노인데 사는 거는 농민같이 사는데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하지만 이사의 자유가 없고요. 그러니까 허락을 받고 이사를 해야 돼. 심지어서 어떤 일도 있냐면 저 옆집으로 이사 갈 건데요. 이것도 허락을 받고 이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금인데 뭐 혼인했으면 혼인했다고 세금 내고 인두세 이제 두당 얼마, 그 다음에 시설 이용료까지 전부 다 기사한테 세금을 납부해야 돼요. 세금으로서 그냥 굉장히 많이 뜯어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 농노도 중요하고요. 자, 그럼 경작지 볼게요. 이 당시에는 비료라는 걸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봄에 농사를 지을 땅, 그 다음에 봄에 농사를 지으면은 이제 가을에 이제 하잖아. 그럼 그 추수를 하면 이 땅은 쉬어야 돼. 그래서 언제? 내년
봄에 다시 그 땅을 이제 하도록 하는 것이 춘경지예요. 자, 다시 얘기할게. 자, 우리가 농사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퇴비나 그런 이제 비료 기술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 땅에서 1년 동안 계속 우리가 농사를 지을 수 있어. 맞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비료 기술이 미비하기 때문에 땅의 그 영양분이라는 것이 회복할 시간이 필요했다고. 그래서 봄에 지었던 땅은 다시 짓지 않고 그 다음에 봄에 짓고, 그 다음에 다른 땅을 이제 대놔야 될 거 아니야. 그 땅은 봄에 짓지 않고 가을에 짓는 거야. 그래서 춘경지, 추경지, 그 다음에 다 하고 나면은 이제 휴경지라고 해서 또 농사가 쉬고 있는 땅인데 이게 계속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춘경지, 추경지, 휴경지라고 해서 이걸 삼포제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삼포제는 무엇이냐면 비료 기술이 미비하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땅 2개와 이 농사를 짓고 나서 쉬어야 되는 땅이 있단 말이야. 춘경지, 추경지, 그 다음에 휴경지. 그래서 이 세 가지로 이렇게 농경지를 구분을 짓는 이제 그런 농사법을 우리는 삼포제라고 해요. 이해 안 되면 저 찾아보세요.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바로 그 쌍무적 계약관계 봉건제 해서 우리가 봉건제가 성립됐던 봉건제가 이제 실시되는 어떤 그런 방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봤다면 이 다음에 나오는 비잔티움 제국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방금 비잔티움 제국은 원래 뭐였다고? 동로마 지역에 있던 이제 동로마였던 곳인데 이게 이름이 비잔티움 제국으로 바뀌어요. 자, 이 비잔티움인데 저는 입에 비잔틴이라는 이름이 더 입에 맞아서 그냥 비잔틴으로 할게요. 이 비잔틴 제국의 성장에 대해서 볼게요. 로마 제국 분열 후에 서로마는 이제 이렇게 독이프 이렇게 세 개 나라로 이제 나뉘게 되고요. 동로마는 비잔틴 제국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약 1000년간 더 존속을 하게 됩니다. 자,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인데요. 6세기 초에 영토를 확장을 해가지고 옛날 로마 제국 영토 대부분을 회복했다. 자, 요거 영토 확장. 그 다음 두 번째,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했다. 자, 요거는 뭐죠? 로마의 법문화죠. 법문화에서 나오는 내용이죠. 그죠? 반문화가 아니고 법문화. 자, 세 번째, 성 소피아 성당이라는 걸 건축을 해요. 이것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와요. 왜냐? 처음에는 성당으로 만들어졌다가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슬람사를 배우게 되면은 이게 모스크로서도 사용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성당으로 건축됐었는데 이슬람의 그 예배당으로서도 활용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이 성소피아 성당이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중요도를 띠게 돼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정치 형태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강력한 황제권을 가지고 있는데 중세시대에 좀 드문 그런 이제 황제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정치권과 종교권을 동시에 손을 쥐게 돼요. 여기서 말하는 종교적 권한이란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좀 이따 배울 그리스 정교가 되는 것이죠. 뒤에 가서 나오니까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비잔틴 제국은 황제를 보좌할 관료 체계가 굉장히 잘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우수한 관료 체계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수도였던 비잔티움이 즉 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비잔티움이었는데 이 수도 이름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바뀌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로 바뀌고 이것이 이제 또 영어 이름이 뭐냐면 콘스탄티노플 이렇게 이제 발음을 해요. 어쨌든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로 수도가 천도를 한 게 아니라 이름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세계 최대의 무역 도시로 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그리는 게 아니구나.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서 여기가 이제 바다고요. 여기가 예전에 어디가 있었더니 여기가 옛날에 트로이가 있었던 지역이야. 그리고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예요. 예. 자,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있는 지역인데, 자, 이 지역이 이쪽으로 가면 뭐야? 서유럽이 나오고요. 이쪽으로 가면 뭐가 나오냐면
동방이 나와. 즉 서방과 동방이 여기서 만나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동방의 무역, 동방의 문화와 서방의 문화가 동시에 여기에 구현이 되는 곳이 콘스탄티노폴리스고, 또 여기에 이 근방에는 또 여러 곳에 무역 도시가 그 무역 거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무역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상업도 발달하게 되고, 상업이 발달하니까 당연히 이 도시가 돈을 굉장히 많이 벌게 되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발전된 대도시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콘스탄티노폴리스, 즉 옛날 비잔티움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이제 그리스도교의 분열에 대해서 나오는데, 방금 우리가 위에서 얘기했던 그리스 정교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 이거를 우리가 배우게 될 겁니다. 첫 번째, 성상 숭배 문제인데요. 자, 이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스러운 우상은 아니고요. 뭐 석상이든 뭐 등등등등 해서 이제 그런 성스러운 석상에서 뭐 예수상, 뭐 마리아상, 뭐 십자가상, 이제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성상이라고 부르는데, 이 성상을 가지고 종교를 믿도록 하는데 성상을 쓸 것이냐 말 것이냐의 문제야. 자, 서유럽은 게르만족에게 종교를 전파를 해야 되는데, 이 게르만족이 원래는 이렇게 엄청난 문명인이 아니었어요. 막 빨개 벗고 이제 돌아다니는 야만족이었는데, 이 야만족한테 야, 옛날에 하나님이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했어 했는데 얘가 멀뚱멀뚱 눈만 이렇게 뻐끔뻐끔 하는 거야. 그게 뭔 말이요 싶더라고. 알겠니?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장 시각적인 게 뭐야? 그림. 더 시각적인 건 뭐니? 뭐 석상이나 뭐 나무, 뭐 이제 뭐 목상이라든가 목상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알겠어요? 글만 갖고 또는 사람의 말만 갖고는 믿음이 안 생기더라는 거야. 그래서 믿음이 생기게끔 하는 그러한 이제 뭐 도구, 뭐 수단, 이제 이런 것들을 쓰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제 성상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건데, 서유럽의 문화에, 즉 게르만족에게 이런 전파하기 위해서는 성상을 사용을 해야 된다. 하지만 동유럽에 있어서는, 즉 비잔틴 제국에 있어서는 황제가 이거를 금지를 하게 만들어 버려. 이게 성상 숭배 금지령이야.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야, 너네가 쟤네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성상 쓰는 건 좋아. 그런데 이 성상 자체가 하나의 뭐냐면 우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우상이 뭐냐면 이 성상 자체가 신처럼 이제 모셔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 너네가 이런 믿음이 있다면 마음속으로 정말 이 진실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 성상이라는 거를 숭배하면 안 된다. 즉 이거는 하나님을 숭배하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이 성상 자체를 숭배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될 일이 아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유럽과 동유럽의 이 종교 갈등이 고조화가 되면서 로마의 가톨릭교에서, 즉 지금의 로마 가톨릭교가 되는 것이고, 콘스탄티노플로스의 그리스 정교로 분열이 됩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거는 비잔틴 제국은 로마 가톨릭교와 어떻게 하겠다? 결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교가 분열이 돼요. 뭐라? 로마 가톨릭교와 그리스 종교로 분열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려가서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에 있었던 어디죠? 이 위에 있었던 이 종교적 권한이 어떤 종교적 권한인지 이제 이해하셨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오랫동안 발전을 해왔던 비잔틴 제국이 쇠퇴하고 멸망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넘어갈게요. 자, 어떻게 쇠퇴하게 됐느냐? 역시 대토지 소유자가 증가를 하고요. 그와 동시에 자영농이 몰락을 하면서 군사력이 약화가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특히 아까 같이 이게 비잔틴 제국이잖아. 비잔틴 제국은 동방에 있는 이제 종교가 대체적으로 뭐냐면 이슬람 애들이에요. 그 다음에 서방에 있는 애들은 대체적으로 다 가톨릭이에요. 그죠?
근데 가톨릭하고도 사이가 약간 좀 덤덤해졌긴 했지만 얘네들하고는 완전히 진짜 척을 지고 있거든. 왜? 이 껐떡하면은 이 비잔틴 제국으로 침략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 이 이슬람 세력과 여기서 말하는 이민족이 뭐 스키타이니 뭐 어쩌니 뭐 그런데 어쨌든 그냥 이민족이라 합시다. 이민족의 침입이 시달리고요. 하나를 더 얘기하자면 결국 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기 전에 한바탕 크게 휘청거릴 때가 있었어. 그때가 언제냐면 십자군 전쟁이었고, 이 십자군 전쟁 때 아이러니하게도 교황, 즉 서로마 출신의 교황. 그러면 이제 답 나왔지. 어디? 그렇죠. 십자군이야. 자신과 같은 뿌리에 있는 로마 가톨릭 교회 십자군에 의해서 콘스탄티노플이 함락이 되는 그런 이제 불상사도 생기게 돼요. 그러면서 어마어마하게 쇠퇴를 하게 됩니다. 결국 이 좌우로 소위 말해서 샌드위치를 당하는 격이 되는 것이죠. 결국 1453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해요. 이 오스만 제국이 뭐냐면 오스만 투르크라고 해서, 이 투르크가 무엇의 원료가 되냐면 터키 민족의 원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터키 민족들에게 멸망을 하게 돼요. 즉 이 터키 민족, 즉 이슬람 민족들이에요. 이슬람 세력들이에요.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가 비잔틴 제국의 문화에 대해서 좀 볼게요. 요즘 굉장히 맛있게 생긴 햄버거가 하나 있어요. 햄버거인데, 자, 여기 패티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죠? 지금 무엇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냐면 복합적 성격의 문화를 그리기 위해서 제가 햄버거를 하나 그려봤어요. 자, 밑에 빵이잖아. 맞지? 빵은 로마 전통이에요. 그래서 로마 전통에 바탕을 두고 그리스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와 그리스 정교가 섞이는, 이제 그것이 바로 비잔틴 제국의 문화야. 자, 먼저 그리스 문화. 왜 그랬겠어? 우리 헬레니즘 때 조금 복습을 하자면, 헬레니즘 시기에 곳곳에 뭘 세우고, 알렉산드리아라는 것을 세우고, 여기에 누구를 집어넣어요? 그리스를 집어넣지, 그리스인을. 그래서 그리스인이 가서 그리스어와 그 다음에 그리스 문화를 전파하죠. 그쵸? 여기까지 이해되지? 그러니까 헬레니즘 문화까지 뭐예요?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 정교, 아까 종교죠, 그죠? 그런 종교를 바탕으로 해서 이렇게 짬뽕이 된 것이 바로 비잔틴 제국의 문화더라. 자,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를 공용어로 했어요. 자, 그럼 2번도 이해되시죠, 그죠? 자, 고전 연구. 여기서 말하는 고전은 이제 옛날 책을 의미하는 거야. 고대 그리스 로마의 사상과 학문을 연구를 하면서 서유럽의 이제 뒤에 나오는 이제 르네상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건축, 성 소피아 성당, 비잔틴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로서 돔 양식과 모자이크 양식을 썼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세요. 그래서 이런 비잔틴 제국의 문화는 슬라브족, 즉 지금의 러시아 민족에게 전파가 되면서 동유럽 문화권의 토대가 이제 형성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제 동유럽 문화권은 뭐 러시아라든지 폴란드라든지 이제 그런 문화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유럽 문화권.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슬라브족까지 좀 더 보고 그러고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러한 문화의 영향을 받은 이제 슬라브족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슬라브족 국가 6세기경 발칸반도와 동유럽과 러시아 지역, 딱 봐도 어디야? 동유럽 지역이야. 아까는 동로마 지역이고 지금 보는 건 동유럽이에요. 동유럽은 지금 우리 위치로 봤을 때 폴란드와 이제 독일 국경지대부터 쭉 가서 러시아에 있는 그 지역까지, 그죠? 거기가 동유럽이에요. 뭐 우크라이나 있고 뭐 그런 데 있죠. 그루지아 뭐 이런데 그런 데가 이제 동유럽이에요. 이 동유럽에 이 국가들이 그리스 정교를 수용합니다. 자, 누구랑 교류를 한 거야?
비잔티움 제국과 교류를 한 거죠. 그죠? 그러면서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를 비잔틴 문화 제국의 문화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중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키예프 공국인데, 공국이야, 왕국이 아니에요. 즉 이것도 어떻게 보면 뭐냐면, 왜 얘네들은 왕국이라 할 수 있는데 공국이라 했느냐, 바로 요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이제 공국으로서 이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얘네가 키예프 공국이라고 하는 건데, 러시아 지역에서 정착한 슬라브족과 노르만족에 의해서 건국이래요. 쉽게 하면 얘네들이 뭐 바이킹의 원료를 하더라,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데 있어요. 바이킹의 후예들, 이제 노르만족. 자, 이런 노르만족에 의해서 건국이 되고요. 얘네들은 그리스 정교와 비잔티움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면서 러시아의 규원이 되기도 하고 키릴 문자라는 걸 씁니다.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우리는 그리스 정교와 비잔틴 제국의 정당한 후계자다. 그래서 비잔틴 제국이 멸망할 때 비잔틴 제국은 멸망한 게 아니다, 우리가 비잔틴 제국의 뒤를 이을 거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정도로 그 비잔틴 제국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비잔틴 제국과 그 다음에 슬라브족 국가와 그 다음에 크리스트교의 분열, 또 유럽 중세 봉건제의 형태, 오늘 굉장히 뭔가 많이 했어요. 그죠? 예, 그 내용들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셔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크리스트교와 중세의 문화, 즉 중세의 문화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중세 시대의 문화는 어땠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